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사실상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영장 집행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공수처가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로 대상을 특정해서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저희 YTN 취재로 확인됐던 것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경고성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요청했죠. 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 군사경찰대, 또 55 경비단 등 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는 공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사전에 조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절을 지키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공수처의 전략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경찰에는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사대까지 이 체포에 투입하는 것은 책무 망각이라는 겁니다.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을 경찰에 지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SNS에 글을 올려서 공수처에 체포되면 일방적인 신문에 답을 해야 하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거라면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희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죠. 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오늘도 이런 방침을 세워뒀다고 말하며 체포한 직원들을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동시에 회유하면서 내부 동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명확하다면 체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영장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화기 사용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1원칙은 안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인명피해, 유혈 사태가 없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1차 집행 당시 고려했던 안전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관저에서 김 차장과 윤 대통령을 모두 체포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이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수사기관 상황 차례로 알아봤고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은 오늘 진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 내일 시작되죠? 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열리게 됩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과 21일, 오는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심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신문할 증인 명단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탄핵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변론 횟수는 충분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내일 기일에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내일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식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여기에도 나오지 않으면 걸석재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일에선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하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질적으로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첫 변론 기일엔 당사자가 불출석하면서 2차 변론 기일만 지정한 뒤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도 시작됐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참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신청할 증인과 제출할 증거,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권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가결 정족수 문제와 신임 재판관 2명의 임명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는 만큼 헌재나 한 총리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정치 공세적인 법안이라며 퇴장했고 지금은 자체 특검법 논의를 위한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 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특검 추천에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외환죄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 해결을 통한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 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딴 이탈표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만큼 자체 계엄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오늘 자체 특검법 초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제도 취지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특검 법안에 있는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권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에 추가해 역풍이 부는 상황을 주목하며 자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협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도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지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일주일 넘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망신주기란 의도도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호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정의 실현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 당수는 이를 활용하는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를 강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걸 막는 게 최 대행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그제에 이어 어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장 국민 앞에서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그야말로 복불복 로또 같은 무순위 청약,
즉 줍줍이 새해부터는 바뀝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새 주택 정책을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청약에 300만 명이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고 사상 처음으로 접수 기간도 연장했던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 집이 몇 채 있건 사는 곳이 어디건 상관없이 당첨만 되면 끝이라는 사행성을 잡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약 가능 지역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만 되면 지역 제한도 없이 또 무주택 여부도 가리지 않고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장 불안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서민정책금융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하고 조기 상환의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상반기에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편의 사양을 높인 청년 희망 드림 주택을 18,0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면제하고 한 번 당첨돼도 이후 출산을 하면 특공 기회를 또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부분에서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공급 공백기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1만 호 선매입을 통해서 조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은 이런 수요 공급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건수와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해 전세대출 보증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 직원 등의 항의로 진행 중인데 지금 파행을 겪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오늘 오후 3시에 전원위를 열고 김용현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고요. 구체적 해당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는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와 구속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등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 문란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 등인데요. 이 같은 내용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 직원 등의 항의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두고도 또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도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으려고 무력 사용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마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네, 이 같은 윤건영 의원의 오늘 인터뷰에 대한 대통령 측 반박도 그래픽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윤건영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포라며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반박 내용 함께 전해드립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윤건영 의원의 주장. 자, 이번 민주당 제보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카더라시 이 뉴스가 거의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왜 이걸 카더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대라고 하면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 그때 다 터무니없었지 않느냐. 네. 그때 거기서 나중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안규백 의원도 대통령의 관저에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했다는 도피설을 퍼뜨리고요. 그다음에 그 주미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다투듯이 이렇게 한방주의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내부 집안 단속부터 좀 할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 저런 것부터 사실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 가깝고 직접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 검열부터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카더라 뉴스를 하는 의원들은 나름대로 이 부분이 나중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어떤 법적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제보받았다고 한 내용 중에는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는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윤건영 의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민감하고 방금 전에 김철현 교수께서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냐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건영 의원은 오히려 근거를 더 제시하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장만을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진영 대결 또는 이념 대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체포영장을 받지 않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가 됐다라는 것을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것이 법원의 다수의 의견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앙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상적인 국민을 위한 민생의 이 국회 의정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 인근에서 이렇게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이 체포영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경호처 차장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경호차장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예. 이런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예.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보면 해당 오찬, 이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해당 오찬에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있었다. 뭔가 정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모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불응했거나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공수처에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요. 일단 경호처의 수뇌부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그 박정준 전 경호처장과는 달리 김성원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이나 김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어떤 공채 출신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은 대로 아마 본인들이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여기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들이 평생 경호관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의 어떤 경호관으로서 어떤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걸 막게 되면 어차피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되고 나중에 영역까지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이 평생을 어떤 대통령을 경호를 하는 그런 경호관으로 살아온 이상 본인이 마지막까지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 수뇌부로서 마지막 경호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정치적 운명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경호관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뭐 이 부분은 좀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지금 현재 경찰과 공수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소명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찰은 이렇게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대통령 영장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데 계속 경호처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결코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지지층은 있지만 지지층이 보수층이 결집한다. 보수층이 집결한다는 것과 이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또 경찰에서는 오히려 더 타당한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출소안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다. 이건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주장인 것이지 이것이 옳은 의견이다 또는 합법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여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질문은 체포영장을 왜 안 받느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겠죠. 핵심은 체포가 아니라 수사할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받겠다. 수사에 어떻게 응하겠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응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하겠다. 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겠죠. 예. 민주당에서는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체포만 고집하는 건 수갑채여서 망신 주겠다는 의도다. 수사에 실익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나오는 모습이 공개되면 야당에도 좋을 게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현직 대통령이 사실 수갑을 차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국민적인 불행이고요. 정말 해외 독백감이거든요.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 영화 속의 한 도막처럼 뭐 네가 가라 하와이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대통령 관저라는 곳에서 거의 거의 자택 연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갑을 채워 넣고 끌고 놓다시피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망신적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이 망신적이는요 결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망신에 닿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런 체포영장을 계속적으로 강행을 하라고 그러고 강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기 싫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이런 정치적 압박도 담겨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진해야 될 가능성은 낮고 결국은 아마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아마 경호선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나름대로 아직 내란죄 혐의일 뿐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또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나름대로 소환을 하고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네, LA 산불에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SNS에 윤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모두가 체포영장 관련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물론 뭐 내용은 틀린 게 없지만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시의적절했느냐를 두고 지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시의적절했냐. 그러니까 시의라는 것은 때와 또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됐을 때 시의적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현직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에 맞는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통령의 의미를 나쁘게 또는 고깝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틀린 내용은 없으니까요.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이 나오니까 당장 또 되돌아오는 질문은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 수행이나 지금의 탄핵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는 거예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형식에 이 맞춘 대통령으로서 역할도 필요하지만 내용에 맞는 대응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시의적절 또는 우선순위 그러면은 이 내용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도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더 필요한 거,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 가령 앞서 김철현 교수님 말씀대로 또 이 대치 국면 속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대안은 뭐냐?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와 협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또 다른 차원의 또 대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원하는 것이겠죠. 시의적절했느냐 이 얘기인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느냐. 본인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그렇게 뭐 높이 어떤 정책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직무정지된 상태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요. 프레지던트 오브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A에서 어떤 산불 피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 정도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내용을 보더라도 본인이 어떤 주도해서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최상목 권한 대응의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좀 도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의 수계라는 이런 딱 이 네이밍을 하고 브랜드화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조금 망신 주는 이런 조롱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순리적으로 풀리게 돼 있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유연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절차는 굉장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조금 다선의 어떤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한 어떤 뭐 이런 뭐 이 중진 의원으로서 볼 때는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발언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감정에 격해서 분석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LA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거, 그걸 뭐 탓할 일도 아니고 예. 또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극한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하지 않도록 네. 수사에 어떤 식으로 응한다라든지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 한남동 집회 관련 메시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의 성역이냐며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고 맞섰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입니까?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 일반인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뉴스를 하나 받았는데 그거를 이거 진짜일까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짜 뉴스로 판명될 경우에 그럼 일반인도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엉터리 가짜 정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엉터리 가짜 정보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리느냐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엉터리 가짜 정보의 기준은요, 민주당의 기준이거든요. 민주당의 자의적 기준. 그것이 민주당의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엉터리 가짜 정보고 가짜 뉴스다. 그럼 고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알아서 그러면 이것 어떤 뭐 이 표현을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검열이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원래는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핀셋 처벌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일반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사상의 자유가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감춰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도 자꾸 망설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엉터리 가짜 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법적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할 텐데 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것이 헌법적 남아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또 박수현 의원은 전 국민 카톡 검열 비판에 대해서 음주단속은 그럼 국민 일상 검열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면은 어떤 주장이든 굉장히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쉽죠. 첫 번째는 그 대상을 정치권부터, 두 번째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카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어느 한쪽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이에 진영의 골이 깊어진 것이 일반 국민들의 죄입니까? 일반 국민들의 문제입니까?
어느 한쪽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있다면 이 가짜 뉴스는 건절돼야 되죠. 가짜 뉴스에 이쪽 저쪽을 따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또는 보수 쪽이나 또는 진보 쪽이나 이쪽인데 어느 쪽이 됐든 어떤 가짜 뉴스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근본 출발점이 아주 일반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정치권 또는 정치화된 세력 또는 아주 정치화의 이 성향화된 유튜브일 겁니다. 그럼 그쪽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대량으로 전달되는 쪽도 정치권 또는 정치화된 세력, 정치적인 성향에 매몰되어 있는 유튜브일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든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라도 가짜 뉴스가 있다, 엄단을 하겠다, 그 각오를 다진다면 해야 되겠죠. 예. 내란죄,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로 다뤄야 하는데 내란 선동죄로 다루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미세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내란 혐의에 가까운 가짜 뉴스냐, 내란 혐의에 전혀 가깝지 않은 뉴스냐, 내란에 거의 준하는 뉴스냐, 이건 명백히 구분이 되었죠. 그 구분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될까요?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는 곤란하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그걸 단 두 개로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쪽에서는 일반인 검열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부터 고발하라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카톡 계엄이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검열을 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니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특히 이게 내란 선전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내란 선전이라고 하는 게 내란죄 이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란 선전죄로 처벌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선전죄로 다 몰아가는 거는 그때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1950년대 보면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산주의하고 그때 어떤 대결을 벌이면서 어떤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만 붙여버리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2025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내란 메커니즘 형태식으로 어떤 뭐든지 내란죄만 갖다 붙이고 내란 선전죄만 갖다 붙이면 거의 다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리고 헌법적인 기본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침해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른바 카톡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가 하면 은퇴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공연을 마친 가황, 나훈아 씨의 작심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공연 중에 바로 이 노래가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공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잠시 멈추고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린 나훈아 씨가 왼쪽 팔을 보면서 너는 잘했냐.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인데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민주당 발끈했습니다. 입 닫고 그냥 가라. 무슨 오지랖이냐. 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해 나훈아 씨.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향한 나훈아 씨의 이런 쓴소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엄 나흘 뒤에 열었던 대구 공연에서는 요 며칠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4월 인천 공연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나 씨의 발언을 어록이라고 치켜세웠고요. 이상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찔끔했느냐고 비판했는데요. 가황의 한마디에 정치권이 내 탓 공방으로 난타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가수가 공연 중에 한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는데 결국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건데 민주당의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나훈아 씨가 보면 어쨌든 한평생 노래하는 가연으로 살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주신 분이거든요. 어제 아마 콘서트가 본인의 어떤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마음속에 꾹꾹 담아뒀던 그런 어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비상기업도 잘한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또 왼쪽으로 잘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왼쪽도 잘못했고 오른쪽도 잘못했고 잘한 것들이 서로 있으니까 좀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벌집통 쑤시듯 이렇게 뭐 정치 논란으로 비화시키고 논란을 만들 게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던 어떤 가수에게 대한 어떤 마지막의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이고요. 나훈아 씨 그 우리 유행가 중에 그 히트곡 중에 영영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훈아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잊어달라 했는데 이제는 그 나훈아 씨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 바람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은 그럼 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진영 논리로 현실을 이해하면 안 된다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나훈아 가수가 뭐 거침없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이럴 줄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옷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테스 형과 선문답 하시고 노래로 갈무리 하시라.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훈아의 심정이 어떻든 의미가 어떻든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 정치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훈아 가수가 코 꼬집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못마땅한 반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민감한 시기에 더더군다나 더 민감한 시점입니다. 석 달 전, 2달 전보다도. 그래서 저는 나훈아 가수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또 더 큰 논란이 빚어지고 또 노래로 나훈아 가수를 못 받아들이고 또 정치적인 진영으로 이리저리 내돌리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또 내일 모레면은 가수 나훈아가 거의 80이죠. 그래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듭 정리를 해드리면 테스 형과 선문답 하시고 노래로 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서가 화합해야 한다는 나훈아 가수의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정치권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입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16주 만에 오차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40.8%, 민주당이 42.2%로 나타났습니다. 네, 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우선 소장님께서 분석을 한번 해주실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석했죠. 이건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뒤늦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와 호감도가 높아졌다.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보다는 이재명에 맞서 싸우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일 결집을 합니다. 특히 대선에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대선보다 더 치열한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 화면에서 방금 전에 보셨는데 국민의힘은 6.4%포인트나 올라갔고 민주당은 42.2%로 3%가 내려왔죠.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지지율,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조사다, 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닐 것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지금 일종의 천군백군 현상, 무너져서는 안 돼, 또 밀어붙여야 돼, 이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표로 옮겨가 있다. 그건 뭐 제가 옳고 그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는 똘똘 뭉치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뭉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 1대1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들은 또 중도층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의 이 뜻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한다. 여기는 정치도 있지만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회도 있고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거든요. 그 역할을 국회는 다 하면 됩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의 역할, 현재로서는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그걸 못하고 있으면 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양 극단은 똘똘 뭉쳐있는 상태고 지금 중도층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고무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상태인가요?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금 겸손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2016년도만 해도 새누리당이 그때는 분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이 그때 일면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탈당을 하는 바람에 그때 보수 정당이 분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는 달리 지금 이제 탄핵 찬반이라는 양갈래의 형태 속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분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 반대 여론을 하는 그 결집 현상이 좀 모이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게 보면 결국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사형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가슴 열고 총을 맞고 뭐 관을 두고 나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 저는 좀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게 최근의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추세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의 여론 착시적인 현상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다시 말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 뭐 보수층이 답변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진보층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탄핵 전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어느 여론조사보다 그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는 좀 보이거든요. 신뢰성은 떨어진다. 상당히 좀 여론의 착시 현상이 굉장히 좀 가미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당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특검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을 야당이 수정 발의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자체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적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지난 1년 동안의 안보 이슈를 모두 외환죄로 수사하는데 이게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합니까? 특검 추천
수청권을 대법원장에 주는 거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수사 범위를 놓고요. 네. 뭐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까지 수사하겠다는 거냐, 왜 외환죄를 거기다 넣었느냐, 여당은 이 부분을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결국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상과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명령 개통. 분명하죠.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견할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위법 여부, 또 내란 혐의 위헌 여부. 딱 이것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거 갖다 붙이려고 하고 또 그거 안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고 정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논란이 되는 이 부분,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등 이런 외환 부분, 물론 외환이란 단어를 민주당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빼면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요.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외환죄만 빼면 나름대로 여야 합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민주당이 빼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 외환죄를 넣은 거는 완전 민주당의 실책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북 그 확성기를 가동을 재개한 거, 또는 뭐 이 그 대북 전단 살포를 한 거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안보 활동의 하나고 북한에서 또 도발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거든요. 특히 우리 형법상에 외환죄라고 하는 거는 외국과의 어떤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은 어떤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를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외환죄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신속하게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검을 신속하게 발족시키고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외환죄를 빼주면 특검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슬림하게 산뜻하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특히 지난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2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만 빼게 된다면 전 여야 합의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번에 200석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1차 투표 때. 그렇게 되면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외환죄를 빼는 것이 맞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이고요. 과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이르는 등 전체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생포 전에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파병 북한군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700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군 전체 사상자 규모가 벌써 3,000명을 넘었다는 것으로 북한군 피해가 큰 주요 원인에 대해선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전장에서 생포될 경우 미리 자폭이나 자결을 하도록 북한 당국이 강요했다는 사실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전사자 메모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실제 북한군 한 명은 포획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 가운데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육성이 공개됐는데 아직 한국 귀순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헌법상 북한군도 우리 국민인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트럼프 스스로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는 만큼 김정은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국정원은 꾸준히 거론되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올해 상반기 추진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네, 방금 보고 오신 이 영상,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생포된 2005년, 1999년생의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학교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려나갈 나이인데 전쟁터로 파병돼 심하게 부상을 입은 이 북한군 병사들, 계속되는 한국어 신문에 모른다며 고개를 가로젓기만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1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상자 수는 이미 3천여 명을 넘은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들이 전장에서 생포되기 전 자폭이나 또는 자결을 강요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병사들은 막연하게 입당, 노동당 입당이 되겠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지뢰 밭을 직접 걷게 하면서 지뢰를 제거하는 역할로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쟁 총알바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심리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알바지로 사용되다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규모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을 공중에서 살포하고 있다고 발표한 건데요. 한편 포로로 잡힌 북한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포로 교환 이야기가 현재 나오는 가운데 병사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유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포된 뒤 응급치료를 받은 북한군 포로들은 2005년생과 1999년생, 우리 나이로 20살과 26살입니다. 우리 국정원의 공조로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이들은 투바공화국 허위 신분증을 소지했고 전쟁에 투입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어 치료와 신문을 위해 키이우로 호송된 상태입니다. Перший має більше челюстно-лицеве ранення, їм буде займатися наш стоматолог. Другий має поранення, відкрите поранення з переломом нижньої гомілки. 26살 북한군 포로는 지난 2016년부터 저격수 장교로 군에 복무했고 현재 턱을 다쳐 말을 못하고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교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북한군 파병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 송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글로 북한군 포로 교환을 공개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파병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는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행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번 주 안에 집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나오시죠.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관저 인근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눈까지 내리고 있는 추운 날씨지만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며칠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한강진역 앞 육교부터 한남초등학교 뒤편까지 500m 정도 구간에서 탄핵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강진역 앞 육교 쪽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척결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는 탄핵 찬성 측도 자리를 지키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하루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측 집회 장소가 붙어 있다 보니 충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한때 탄핵 찬반 양측 시민이 충돌할 뻔해서 경찰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제는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참가자와 말다툼하다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관저 경비 분위기는 어떤지도 전해주세요. 네, 경비 태세는 삼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입구 주변에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밖에서는 입구를 바라보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입구뿐만 아니라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내 곳곳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될 거란 전망에 경호처 역시 관저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앞에는 통행로가 확보돼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도로에는 버스가 배치돼 차선이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사회부 백종규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윤건영입니까?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그러한 하나의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날조이죠. 저는 씨라는 말도 붙이기 싫습니다. 대통령을 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씨도 저는 붙이기 아깝습니다. 네,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이 내용은요, 민주당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제보 출처가 어딘가요? 네, 야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내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참석자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보 내용을 밝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서 보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총은 안 대고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윤 의원은 경호법상 지금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불법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 차장, 김성훈 차장이죠. 이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또 이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이제 본인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큰 실망감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제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 뭐 며칠 전에 이 경호처의 지휘부와 지휘부의 지휘를 받는 인력의 온도차가 다르다. 뭐 이 내용도 윤건영 의원이 주장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도 그 윤건영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낸 겁니다. 변호사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명확하게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좀 더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요. 이것이 반박 주장입니다만 대통령이 평소에 그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하라고 했고 그날 역시 마찬가지다. 예. 특별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또한 똑같은 원칙이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윤건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론 제보의 정확성을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였던 행동 그리고 또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경호처의 모습 또한 더 강력한 영장 집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잡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발언을 해도 어느 쪽에서는 좀 과격한 그런 대응 지시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 정도면은 적법한 지시,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또 다른 법적인 논란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네. 물론 과거에 내란죄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이건 전제입니다. 내란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이 어디냐. 과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그 비상계엄이 종료된 시점에 내란 행위가 끝난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전제이고 가정입니다만 만약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행위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미 대통령이 해제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내란 행위는 종료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만약에 지금의 행위 역시 또 다른 행위,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사후에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도 물을 토지가 없진 않겠죠. 네, 뭐 그런가 하면은 이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명령을 제가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항명죄는 군인을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항명죄가 아예 없습니다. 경호하는 신용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 지시가 정당해야 합니다. 위협한 지시가 명백한데 그에 대한 경호하는 신용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처벌받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네.
차성환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는데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거든요. 이 교수와 윤 대통령 체포 변호사단이 같이 밝힌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냐면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거부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서 법적으로 복종 의무가 없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영장 집행 방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부당 지시 거부법 6문 6답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단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명령은 이제 부당 지시이고 경호처 직원도 위법한 부당 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간부가 아닌 경찰과 경호처 모두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 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항명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판례가 있습니까? 네, 일단 법률 해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성환 교수의 이야기가 법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명죄는 군용법에 있으니까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호처 공무원들에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무유기죄 역시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임무를 방기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법적 해석이 맞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해석과 또 반대로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리해 주세요. 네네네. 87년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대공수사단 직원들이 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 명령을 내린 사람뿐만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공수사처의 경우에는 이 상명하복이 불문율이다. 누구도 어기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적인 논의에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부당한 지시냐, 그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체포영장의 집행인데, 그러면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법률 해석이 워낙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영장이 적법하다 또는 영법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양쪽 갈래로 나뉜 다음에 법률 해석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집결해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2차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논의를 했지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이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가 이번에 진행이 된 건데 1차 회의는 참고로 지난주에 있었다는 소식 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회의가 열렸고 서울, 경기, 인천청의 기동대장 등 총경급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이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런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그리고 반부패 범죄수사대장 등이 참여했다는 속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좀 이어서 하면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 그래서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봐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경우에 이제 수사를 받고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이 강요된 행위 규정을 적용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처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형법 규정상 이 강요된 행위는 그냥 모든 강요와 모든 지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했으면은 그때는 설령 부당한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예.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만 설령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법상의 강요된 행위가 해당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가 전망들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것인데 지난 11일에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가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뭐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집행 방해를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좀 어떻게 좀 들으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하나의 어떤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 경호처가 인원도 많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한 직급도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예. 또한 대부분 엘리트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법적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고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경호원들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걸 느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어떤 조직보다 더 위계 질서를 중시합니다. 군대 같은 그런 군보다 더한 것 같아요. 군보다 더해요? 네,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자신 혼자 약간 다른 결정을 하거나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다른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단일 대우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집단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게 애초부터 이 경호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상당히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대통령 또 경호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호원 집단의 또는 경호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들을 아마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호처와 경찰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인데 선의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경호처 지휘부 인사가 잇따라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3차 소환 통보인데요. 이 본부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이 본부장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경호처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요. 근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경호처의 강경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앞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서 경찰이 신병 확보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이제 경호처 안에서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장이 오늘 이제 3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온건파로 꼽히는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경찰에 출석한 이제 경호처 간부는 2명입니다. 경찰은 이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가족부장은 가족 경호, 대통령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확인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알겠습니다.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과 관련된 각각의 이 수사 상황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 변호사님 경찰에서는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를 했고 지금 포렌식 분석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또 여기서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뭐 이미 제출했다, 뭐 압수했다. 도대체 둘 중에 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미 제출을 해서 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현재로서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처음에 박종준 처장이 출석 요구에 응했을 때 좀 의심의 눈길도 있었습니다. 즉 이거 일부러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또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계속해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 아니냐 등등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제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하고 조사에 응한다는 얘기는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약간 좀 동의하기 힘든 해석이었고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종의 이탈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탈로 봐야 되니까? 네, 그 이탈의 경위라든지 배경 등등은 해석의 영역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호처에서 또 직도 이제 내던졌기 때문에 이탈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원래 휴대전화기를 이미 제출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체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삭제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제출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 비밀번호까지 해제를 해서 이미 제출했고 압수가 돼서 현재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박종준 처장은 첫 번째 영장 집행 저지 당시에 또한 그 전 준비 단계에서 또 그 후 후속 대비 작업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아직까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박종준 전 차장의 개인에 대한 혐의 사실 증명을 위한 입증을 위한 단서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피의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경호처의 그 간부들을 비롯해서 이런 혐의 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또 이제 찾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박종준 전 차장이 여러 가지 진술을 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진술이 당시 상황 파악 그리고 또 앞으로 임박해 보이는 두 번째 영장 집행에 있어서 도움될 만한 사항 등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디지털 정보까지 함께 맞춰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탈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까지 내면서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네. 사실 그러한 영상 메시지를 내보낸 것도 약간 의외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영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에 협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도 또 약간 좀 의아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본인의 본심과는 달리 조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거나 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 후에 입장이 바뀌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박종준이라는 개인 입장에서 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장, 현직 경호처장으로서 낸 것이잖아요. 책임감에서 냈다. 네, 그렇다면 경호처의 입장을 경호처의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밝힌 것이다. 그렇게 밝혔던 것이고 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고 또한 중재 노력 등도 성과를 보이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짐작됩니다. 네, 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주제 잠깐 짚어보면은 공수처에서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 부분에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얘기도 꺼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공수처가 국방부와 이제 그
저기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보냈습니다. 이제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면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 군사경찰대, 55 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에게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경호처에 보낸 공문을 보면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이제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건 지휘부와 일선 직원 사이에서 입장이 좀 다른 점 등을 고려해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를 하고요. 이들을 이제 갈라놓는 분리시도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경호처 직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셈인데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거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이제 공수처가 발부받은 이제 영장이 이제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 지휘에 따라서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이제 법적 의무라도 지켜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무기까지 이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고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과연 2차 체포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지 뭐 아무래도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뭐 끝까지 막을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 또는 예측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짐작도 가능할 텐데 우선 현재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면 영장 집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두 가지 요소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빠르게 집행에 시도해서 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당위성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경호처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즉 인적 구성도 바뀌고요. 그리고 또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갈등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짐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의 유효 기간도 있습니다만 또 설 연휴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다음 주만 돼도 뭔가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당연히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또 이제 좀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의 움직임 현재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경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일 서울 하늘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구름에 초미세먼지까지 하늘을 가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부 수도권 지역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대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밤사이 눈비는 중서부에 이어서 전북과 경북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대부분 산발적으로만 내리다가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공기는 탁해졌지만 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전주 1도, 창원은 0도로 공기가 부드럽겠고요. 낮에는 곳곳에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서울이 6도, 전주 9도, 창원은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